자, 그 다음에 선비사자입니다. 선비라는 것이 뭐냐? 선비. 선비 글자 보면은 십자도 있고 뭐예요? 밑에 일자가 있죠. 흑토라고 할 때는 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는 두텁다라는 뜻이 되고 어쨌든 음을 표현하고 뚫을 꼰자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냐면은 10이라는 글자하고 1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 위에 10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는데 이건 이미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듯이 자 1과 10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천문 방위도로 볼 때도 1이라고 하는 건 해가 뜨고 지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무슨 뜻이냐면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가 한 바퀴 도느냐면은 천도의 운행입니다. 자, 해가 한 바퀴 삥 돌고 하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하고 그리고 양기운이 들어오고 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자가 지금 이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책에 지금 어디에 나왔는지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만 이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설문해자에 이 글자를 해설을 하면서 공자왈 추시비 합일이 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을 미루어서 하나를 합하는 것. 간혹 다른 책에는 하나를 미루어서 열을 합한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죠. 하나를 미루어서 열을 한다고 하면 하나를 알면 몇 개를 한다? 열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선비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 바퀴 삥 도는 이치를 다 알고 그죠? 1부터 10까지의 이치를 알아서 그 다음에 그 열을 바탕으로 해서 열을 미루어서 다시 어떻게 된다? 10인 10색이 아니라 하나로 합할 줄 아는 것 그죠? 하나로 합할 줄 안다라는 건 한결같이 한다 이런 뜻도 되고 독실하게 행한다 이런 의미까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 표현을 했고 바로 이 내용의 근거에서 허신이 뭐라고 표현하면 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천도의 운행이 자 요렇게 돌면서 다시 봄하면 싹을 내고 여름하면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이 되면 단단하게 연결게 하고 겨울이 되면은 다 갈무리를 시키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섬길 사라 그랬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소리예요? 일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 뚫을 꼰자 설명하면서 섬길 사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일을 맡았는데 건성건성으로 하는 건 일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일을 맡았다 그러면 그 일을 충실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섬김이라 표현했고 또 뭐냐? 그게 벼슬하는 거죠. 사자. 자, 우리가 그 뜻글자를 보면은요. 뜻글자의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하면은 대체로 글자의 뜻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 파생되어 나온 뜻이에요. 다시 말할 때 선비라라고 할 때 자, 이제 이 선비 개념도 조금 다른데 지금 요 서신의 설문해자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라고 하는 개념은 흔히 어떤 선비였어요? 어떤 선비죠? 공부만 하는 선비죠. 공부해서 뭐 할 건데요? 써먹어야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쭉 공부를 해서 그죠?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써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 배운 열을 바탕으로 해서 차곡차곡 풀어나가는 것이 누구다? 선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뭐 집에 비가 새는지 뭐 하는지 마누라가 머리카락 잘라서 갖다 팔아가지고 집안이 운영되는지 모르니 그건 선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 하나마나가 돼요. 그죠? 자, 집안이 그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거 나가서 일해야죠. 아, 내가 말이야 공명이도를 공부했는데 어떻게 저 허접한 일을 하느냐? 잘 안 먹고 사나요? 그죠? 세월이 안 되면은 자 높은 자리에 나가서 도가 펴질 것 같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한다? 허접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타협하고 뭐 해가면서 그죠? 곤모술수를 쓰는 건 선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선비라라고 할 때 예전에는 뭐냐면 전부 다 관료까지를 전부 다 선비로 표현을 합니다. 모든 관료들을 다 선비라 표현했고
특별히도 저 옥관들, 그죠? 요즘에는 그 법무부, 이런 재판이나, 그 다음에 이런 담당하는 사람을 옥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옥사라 표현하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옥사라 그러면 이른바 대법원장 내지는 그저 판사 내지는 법무부 장관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라라고 할 때 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관리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관리들이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뭐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죠?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한다라는 사자죠. 역시 벼슬 한다, 벼슬 사자죠. 그죠? 벼슬 하는 것인데, 자, 사를 가지고 요즘에 가끔가다 이제 우리나라 이 개념에서 뭐가 문제가 하나가 되면 봉사라는 게 있죠. 봉사, 그럼 봉사가 뭐예요? 왜냐면 제가 어디 산에 갔다가 그러니까 막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계급품 물면서 욕을 하더래요. 뭐 정치인 놈들 말이야 봉사한답시고 뭐 저저저고 그게 봉사냐? 아침에 회의 조금 하고 뭐 하는. 자, 다 봉사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원봉사도 봉사죠. 다 이 글자를 씁니다. 그죠? 그냥 뭔가 받들어 모신다라고 할 때는 뭐냐? 위도를 받들어 모신다 그러면 그때 봉사는 이 봉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이 봉사. 그럼 이 봉사는 무슨 봉사예요? 내가 벼슬 일 하는 거죠. 나란 일 하는 겁니다. 나란 일을 하는데 뭐예요? 받드는,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봉사예요. 자, 농경사.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거 온갖 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무료봉사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면 또는 자원봉사 이 개념입니다. 서구의 방식, 이게 원래 농경사회에서는 굳이 이 봉사라는 것은 원래가 관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관료들이 녹을 받아가지고, 그죠? 녹을 받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봉사예요. 그런데 이 서양 같은 경우는 유목민족들이 나중에 얘네들은 이 농경사 이런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비스 개념, 우리 서비스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죠? 서비스, 쟤네들은 장관 개념도 비서, 세크러터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모든 개념을 그냥 다 그냥 그 무료 봉사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한 의미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정 급여를 받고, 일정 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녹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받들어서, 그죠? 받들어서 그 벼슬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가 뭐 갖다 붙이느냐? 자원봉사 또는 뭐예요? 무료봉사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개념이에요. 원칙적으로 자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는 만큼의 정확한 대가, 녹이라는 걸 원래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4대 손봉사라는 것도 있죠. 이건 제사를 받드는 것이 되고요. 같은 발음이라 하더라도 다르니까 이건 어른을 받들어 섬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사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섬기는 것이 되고 구체적으로 벼슬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뭘 칭하냐? 임사지 칭냐라. 그래서 자 우리가 맡아서 섬기는 일, 또 맡길 임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을 전부 다가 바로 사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비라는 말에서 넘어가서 그럼 선비가 공부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뒤에다 뭐라고 붙이라 그랬어요?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자,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적어도 그 벼슬은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공부하면 공부한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참 이 공부를 했더니 사람이 참 뭐 어떻게 됐다? 훌륭해졌다. 남을 받들 줄도 알더라. 그죠? 두루 헤아릴 줄도 알더라. 그러면 공부의 효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추십이라 그랬고, 자, 요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있었죠.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뚫는다라는 것. 모든 건 다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되고, 자, 공부해서 뭐 하느냐라는 건 바로 이리관지, 추십합일의 일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행하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용에 보면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공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편협되게, 그죠? 어느 한 분야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학의 공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박학지라고 해서 너를 박자죠. 두루두루 배워라 이 소리예요. 두루두루 배우는 것이 바로 10까지 배우는 거죠. 쭉 펼쳐지는 이치를 두루두루 배워서 그 다음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신문지가 되는 거죠.
살펴서 물어라. 아까 병부절 그러면 일단은 저 병부가 무엇인지 선비 그랬더니 섬긴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선비로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뭔지 그냥 공명만 섬기면서 입으로만 내이는 것이 섬기는 건지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체득이 돼서 바깥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진정한 선비가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서 자 물어야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묻기만 하면 되나요? 또 항상 삼가 생각하라 라는 거죠. 신중하라 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삼가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아는 내용과 행하는 내용 그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지가 되는 거죠. 지하고 뒤는 바로 뭐냐면 행하는 것인데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같이 하나로 합해지느냐 지행 합일 관계로도 우리 얘기하는 거죠. 합일이라는 말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삼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가운데에 해당되는 거죠. 신사지. 그 다음에 명변지라고 하는 밝게 분별하라 이 소리예요. 그럼 밝게 분별하는 것은 내가 저 일을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부정한 일인데 아 내가 말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력 결탁하고 뭐 돈으로 매수해가면서 행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밝게 분별해서 자 군자가 뭘 독실히 행해야 되는지 독행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도를 그저 독실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더라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게 5가지가 여기에 해당되죠. 동서남북에도 그대로 행하는 거죠. 처음에 어릴 때는 열심히 배워야죠. 박학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나기 때문에 그저 두루두루 보이니까 신문지가 되는 거죠. 중앙토에서 뭐예요? 신사지가 되겠죠. 늘 스스로 내면을 살피면서 이건 자기의 마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명변지 이제 생각이 완전히 두루 알면은 이거는 잘라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죠? 금의 덕이 되는 거죠. 금덕으로서 명변지하고 그 다음에 쉼 없이 행하는 것 독행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행해서 모든 만물을 적셔주는 거죠. 두루두루 주변 사람들한테 그 덕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행지라고까지를 공부를 하셔야 이제 선비가 뭔지 조금 알 겁니다.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제자 중에 하나 자하라는 정말 학업에 그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한테 너는 뭐라고 하냐면 군자의 유 그죠? 군자의 유 군자의 선비가 되고 소인의 선비가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학이라고 할 때 유학을 자, 유자 이 개념으로도 표현하죠. 유자라고 할 때는 사람 인자에다 기다릴 숫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 다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탁돼서 그죠? 발탁되어서 도를 크게 펼지 아니할지는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공부한 선비를 바로 뭐냐면 유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군자의 선비가 되지. 그죠? 군자유 바로 소인은 유는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도 두루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독실히 행하라. 독실히 행하는 것이 바로 군자의 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비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저녁석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빠졌나요? 그렇죠. 뒤쳐서 올 때는 저녁석자. 여기까지. 자, 요 세 글자가 얼추 비슷비슷하죠? 이것도 한번 다 설명을 드렸을 텐데, 해도 이제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자, 이렇게 길게 저 밖에까지 쓴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글자를 하나씩 외워두시면 편해요. 자, 요 글자 쓴 것은 여름 하자가 있고 요 글자 쓴 것은 겨울 동자가 있고 겨울 동자는 거기는 없는데 왜냐하면 겨울 동자는 부수가 얼음 빙자죠. 어쨌든 여기에 써 있고 저녁 석자는 그대로 저녁 석자 뭐도 되고 또 마늘 따자도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자, 여름이라고 할 때 여름은 뭐라 그랬죠? 여름
이제 글자 보고 하세요. 여름 하면은 머릿속으로 그리지 말고 일단 이 뜻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편타당한 법칙을 이 속에다 집어넣었죠. 그죠? 보편타당한 이치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느 특별하게 내가 뭐 멋대로 그냥 뭐 그림 감상하듯이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일자는 무슨 의미였었죠? 그죠? 하늘도 되고, 그죠? 뭐 더 동그란 해를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 위에 하늘이죠. 어쨌든 양이죠. 그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저 머리에. 그 다음에 요 스스로 자자는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자자는 무슨 글자라 그랬죠? 원래 코의 원 글자라 그랬죠? 코. 그리고 우리가 머리 혈자에도, 자, 이거 하나만 공부하려고 도 벌써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머리 혈자, 그 다음에 또 얼굴 면자, 또 머리 숫자. 이 속에 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숨 쉬는 것은 누가 부모가 가르쳐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지가 살려고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막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스스로가 나오자마자 스스로 쉬어야 되는 거지. 누가 훈련시켜서 쉬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가 되고 스스로 하는 것이 되고 이걸로부터 뭐가 시작한다? 생명이 시작되었다. 생명활동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라고 할 때도 이걸로 썼죠. 이목구비 하는데 이목구자를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죠? 코는 어디에 있더라? 얼굴에 한 복판이라 그랬으니까 밭전자 썼죠? 정전법에 있어서 바로 가운데 이 사정전 할 때 생각사자 여기 해당되는 거죠. 얼굴 한 복판에.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오똑 서 있다. 그래서 들공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코예요. 글자 속에 이게 그래서 원 글자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코는 들숨, 날숨이 있으니까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 그죠? 뭐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뭐 그죠? 여름에 뜨거운 저 머리 위에서 뜨거운 기운이 내리쬐면은 어떻게 돼요? 숨을 할딱할딱거리죠. 이건 개나 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걸음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만사 다 귀찮아져요. 그죠? 느릿느릿하지다 보면은 걸음도 흐느적. 그래서 뒤쳐져 올 치 이렇게 됩니다. 됐죠?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이게 우선 느릿느릿하게 돼 있어요. 그죠? 느릿느릿하게 돼 있고, 느릿느릿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다 요 글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걸음이 그저 자꾸 엇갈린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위에다 이렇게 두죠. 그러니까 천천히 걷게 되는 것이 되고, 그래 천천히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뒤쳐져 오게 되는 거죠. 뒤쳐져 온다라고 하는 글자가 또 하나가 일단 천천히 걸을 때 그 다음에 뒤쳐져 올치에 저 예쁠 뽕자 저건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자 뒤쳐져 온다라고 하는 요걸로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의 시작을 봄으로 둔다고 그랬죠. 새싹이 트는 때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에서 자 1년 중에서 자 그러니까 여름 하자에 보면은 모든 것이 자 느릿느릿해진다 그래서 천천히 서자가 되고 그죠. 여름이라는 게 또 굉장히 또 길고 그 다음에 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 가운데 가장 뒤에 온다 그래서 뒤쳐져 올 치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요때 계절은 뭐 한다? 얼음이 어는 계절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가 기울어지면서 이제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해가 저 서산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무렵에 보면은 이제 겨우 달빛이 그때 드러나죠.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면 달의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달빛이 달월자는 이렇게 되는데 달빛이 조금 이제 비치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를 그려놓고 그런데 왜 마늘자자를 이렇게 해서 저녁석자 2개를 썼느냐라는 건데요. 자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의 결과물이죠. 그죠? 하루 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나요? 아침에 나타나나요? 점심때 나타나요? 저녁이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만큼 일을 했구나라는 결과가 이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쌓이고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성과물들이 있죠. 그래서 저녁이 쌓이고 쌓였다라는 그 바로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늘 따자. 그렇게 구별하면은 요거 세 글자는 되고요. 제가 이 글자를 순서를 바꿔놨죠. 요렇게 쓰는 게 낫죠. 여기서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다라고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자기 부수이기는 하지만은 크다라는 것은 뭐가 크다? 크다라고 했더니 보통들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돼요. 사람 일자는 어떻게 되라고요? 이거 대자 가지고 사람 쓰이는 거 없습니다. 그죠? 물론 갖다가 대인, 소인 할 때 갖다 쓰이. 그럼 뭐 작을 쏘자는 소인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팔 벌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대라고 하는 것도 역시 회의 문자 그 지사로 표현해야 되겠죠. 지사다 그러면 뭐 지사 회의 두 개 다 들어가겠네요. 자 우리가 천지인 삼재라고 할 때 1과 2가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뭐가 만물이 싹 트는 거죠. 그 만물의 대표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은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 표출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천 때 춘이라고 표현할 때 춘이나 태라고 표현할 때 뭐 춘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주역의 괴상으로 해서 1월 달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음이 되고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모든 싹이 이렇게 싹 트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양을 대표를 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양을 대표를 해서 하늘 기운을 받고 만물이 이렇게 싹 트는 모습. 다시 말해서 이거나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한 글자가 이게 되는 거죠. 양과 음. 다시 말해서 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 둘, 셋 요걸 표현했고 음기운 땅을 뚫고 나간다라고 해서 이거 표현을 했고 자 요것을 하나로 압축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 하나 셋을 하나로 요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뭐가 크다? 천지인 삼재.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그 중에 가장 크다. 천지인 삼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다? 하늘이다. 이렇게 되죠. 으뜸이다. 하늘이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 우리가 보는 하늘이다 라고 할 때 하늘은 바로 요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이렇게 되고 또 건도 하늘이다 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요 하늘과 이 하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물을 주관하는 하늘 과거 현재 미래와 그 다음에 만물을 주관하는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천자문 시간에 다시 들어갔을 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요 개념만 잘 잡혀두면은 공부하기 이제 좋으니까. 그 다음에 계집여라고 할 때 여라고 하는 거. 그 여자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죠. 자, 여자와 남자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가장 특징. 여자와 남자. 물건이죠. 일단 무죠. 물건의 모양이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죠? 다 똑같은데 이른바 성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게 남녀를 가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궁이죠. 남자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 하나. 애 낳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자의 자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되고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저 기본적인 생식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복부에 해당되는 거죠. 복부. 몸의 중앙이다라는 것이 바로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디예요? 도가 쪽인가요? 단전이라고 표현하죠. 자, 사람의 힘이 나오는 바로 단전 아래 남성의 힘의 상징인 바로 남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전 개념은 어쨌든 복부에 그죠? 한 복판의 가장 아랫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과 여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성 요걸 가지고 표현을 한 글자고요. 그 다음에 자라고 표현할 때 자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표현 포함이 안 되나요? 되죠. 그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이 대표해서 그죠? 양의 모두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양선의무 법칙으로 해서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되는 거지 아들이라고 딸이 표현 안 된다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럼 자식자 당연히 다 되는 거죠. 그죠? 자식자 개념도 되고 또 자라고 하는 것은 자 글자도 보셨지만은
항상 모든 글자, 뜻글자는 전부 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낮이기 때문에 10이 쫙 펼쳐진 거죠. 더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만물의 생장점이 여기서 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다 실은 마치는 거죠. 마치고 끝. 종말론 아니죠. 자, 기독교는 종말론이지만 우리는 그리고 다시 시작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충분히 다 성장한, 그죠?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식을 내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그것이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식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씨앗이 되는 거죠. 짐승들한테 표현하자면 뭐예요? 새끼죠. 다 표현되죠. 그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외울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고 난 뒤에 이 이치를 알아야 그 다음 비로소 뭐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자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승자가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사로 뭐뭐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상자 뭐 이렇게 하듯이 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씨앗이니까 무슨 오미자 무슨 자 이렇게 들어갈 때 쓰는 글자입니다. 또 자식이라 라는 뜻에서 동사로도 쓰인다 그랬습니다. 동사로는 뭐예요? 자식처럼 사랑할 자.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데요. 맹자에 보면은 자, 서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서민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 하도 가난한 그 국민들만이니까 이거 쓰기를 싫어한다 그러는데 하등 문제 없어요. 이미 옛날 고려적부터 쓰던 말입니다. 묻백성이죠. 모든 백성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영세민이 문제가 되겠죠. 세민. 그죠? 그래서 이제 세민 가느다란 백성들 이제 힘도 권력도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세민. 그죠? 그래서 영세민 쓰는 건데 서민입니다. 그래서 묻 백성들을 뭐처럼 사랑한다? 자식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때는 바로 동사로 쓰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진면자 이것도 공부 다 했죠. 덮을멱자도 공부했고, 자 진면자 설명 다 드렸었죠. 자 지붕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굴뚝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자를 만들어 썼던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더라? 자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그 다음에 난방 구조를 하고 있는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자를 보더라도 이 글자,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아니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글자들이죠. 글자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더라라는 것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헤아릴촌자 이것도 설명 이미 드렸죠. 헤아릴촌, 마디촌이라고만 더 이상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작다 할 때 촌지라고는 했었죠. 조그마한 뜻. 이때 조그마한 뜻 속에 아주 괴이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봉투에다가 돈은 조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뜻을 헤아리다 달라 그러면 이게 사람 환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촌 마디촌 조그마한 뜻이 아니라 뜻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담긴 무슨 뜻을? 아주 미세한 뜻을. 그죠? 제가 지금 요거 주지만은 촌 아직 공부 안 하신 분 있나요? 마디촌? 마디촌이라고 할 때 요 글자가 손목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팔뚝이 되죠. 거기서부터 만약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탁 내려온대. 안 해보신 분들 한번 꼭 해보세요. 뭐냐면 그게 한방에서 쓰는 촌구맥입니다. 그 촌구맥을 통해서 거기서 뭐가 안 뛰면은 여기 안 계셔야죠. 촌구맥인데 그걸 통해서 건강을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속에 마디촌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헤아린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을 소자.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갈고리 골자 설명할 때도 이미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굳이 작을 소자를 이렇게 두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작기 때문에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작을 소자도 있고 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보통 이거는 뭘로 쓰나요? 대소, 다소. 어느 거 쓰죠? 이쪽은 뭐예요? 대인소인 할 때 이렇게 쓰나요? 많고 적고 이렇게 쓰나요? 대체로 이렇게 쓰는데요. 나중에 문장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같이 써요. 굳이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은 언제부터
나갈 거냐고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요거 잘 배워 두시고 이제 나중에 천지현황 들어가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글자 이제 전체적으로 글자하고 우리가 문장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매번 나올 때마다 이게 탁탁 막히면은 이게 좀 힘들어져요. 책 가져오는 게 무거워서요. 앞으로 가져오라 할 때 제가 가져오세요. 책이 무거워서 어지간히 공부하기 싫어하시는군요. 그래도 천자문은 좀 가벼운 겁니다. 그죠? 맹자책 더 무겁죠? 책이 제가 원래 논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면 되게 무거워지는데 여러분들 출판사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책을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내잖아요. 앞쪽만 나가고 뒤쪽은 안 나가요. 그럼 창고에 그대로 쌓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공부한다 해서 처음에는 아주 야무진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든가요? 용두삼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즘에 나온 출판사들이 특히도 이런 조금 무게 있는 책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냥 두께가 이렇게 해도 만들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뚝 만들어놔야 나중에 한번 볼 때 찾아보기는 쉽긴 쉬워요. 하도 책이 무거우니까 저희 맹자반에 다니시는 분 중에 하나 강남 쪽에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요. 여행 가방 있죠? 조그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거 물려갖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이게 등에다 미자니 등도 어깨도 무겁고 하니까. 자, 절름발이 절름발이 이거는 두자는 우자가 되고 그다음에 납불우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래 절름발이 개념입니다. 사람이 걸음 가는데 앞에서 이제 걸을 인자 했죠. 걸을 인자인데 가다가 쩔뚝거리는 데서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개념도 들어가고 쩔뚝쩔뚝거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그 글자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거기에 보면 취자가 있죠. 취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가는데 왜 이제 이렇게 쓰면 절름발이 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서울 가는데 절름발이가 돼요? 예? 멀어서요. 제가 수원에서 오고 저 부산에서 오고 오는 데가 각각 다른데요. 서울이 어디 있는데요? 자, 서울이 어디 있는데 여기 이거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서울경자입니다. 서울경이에요. 서울이 어쩐데요? 그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글자하고 비슷하냐면은 얘하고 비슷하죠. 자, 고자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 여러분들 광화문 보시면 될 겁니다. 옆에 종합청사가 있다 하더라도 광화문 옆에 딱 가보면 종합청사 높기만 하지, 그죠? 웅장한 모습으로는 오히려 광화문이 훨씬 더 웅장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임금님이 계신 궁궐의 정문에 해당됩니다. 정문도 제일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기도 하지만은 궁궐 수비대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산문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임금님, 동쪽에는 문반, 서쪽에는 무반 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를 누가 침범을 할까봐 위에는 망루가 하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망루에 두고 이렇게 또 여기 성각기도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저런 그죠? 뭐 총구멍 같은 경우는 초계 만들으니까 총구멍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어쨌든 뭐 포를 쏠 수 있게 사이사이 이렇게 벌어진 틈도 있어요. 그래서 망루까지 요거를 기본적으로 표현한 글자가 고자입니다. 자, 이 문이 2층으로 돼 있지만 굉장히 높은 구조죠. 아주 높은, 그래서 높을 고자가 되는데, 그럼 옛날에 임금님이 계시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다 지었느냐? 여러분들 저기 부여나 공주에 가보면은 공산산성이 있죠. 자, 이 부여족이 그 쫓겨서 저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른바 산성으로 짓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나요? 서울에는 암사동인가요? 아니에요. 그쪽에 몽촌 토성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왜냐면 북한산이나 이런 데는 워낙이나 돌멩이산이라 쓰기 어렵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썼던가요? 저 평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 북쪽에 있으면서 전부 다가 산성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산성에다, 특히도 이 동이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를 정하는데 이게 그 서경의 상서에도 나옵니다. 산 쪽으로 나중에 도읍지를 옮겨요. 왜냐하면 산 쪽으로 옮기는데 뭐라고 하느냐? 산에다가 성을 지으면은 그만큼 백성들의 노고를 던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산성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없으면은요 내일 쉬는 날 어딜 가느냐 저 북한산성 올라가 보세요. 남한산성 올라가 보세요. 성곽 따라서 쭉 걷다 보면은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성이 담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 오히려 아래쪽이죠. 그죠?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산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산마루꽃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니까 저 밖에서 보자면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평해지대가 되다 보니까 걔네들이 뭐 옛날에 뭐 자금성이다 보면 성곽 자체가 성벽을 두르는데 이렇게 쌓죠. 굉장히 두텁게 해서 이렇게 쌓아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전쟁한다 그러면 공성구로, 그죠? 성벽을 막 치는 기구로 해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성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공성구 백날 쳐보세요. 그죠? 오히려 기가만 망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산성을 만드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동이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보면 동이족이 만드는 글자들이 그러니까 글자의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이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높은 지대에다가 서울을 그죠 도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두르고 바깥으로 해자를 두르죠. 다시 물길 해자를 이렇게 두르고 나서 밑에서 쭉 봤더니 어떻게 보이던가요? 밑에서 봤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저기 그저 지붕 모양과 그죠? 지붕 모양과 저 성루의 문은 보이는데 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눈부셔요. 그리고 이 서울 모습을 볼 때 밤중에 봐요? 낮에 봐요? 낮에 보잖아요. 그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작을 소자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빛광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빛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울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 가려면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나아갈 취예요. 그죠?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서울물은 어때요? 서울물은 서늘할 양자 이렇게 쓰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서울물은 시원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거 저 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 그랬죠? 높은 곳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한낮에 볼 때는 그 위에 뭐가 있더라? 서울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뭐 서울에만 해가 비춰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더라? 빛날 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문화적으로도 우월해서 빛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온다? 지형적 위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 서울에서는 자, 문화도 두루두루 문화도 번성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뭐예요? 이거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멋진 서울 멋쟁이들 따라 하려는 거죠. 그거에서 이제 뭐냐? 영양, 그림자, 영자도 나오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림자 영자입니다. 왜? 서울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밑에 그림자가 당연히 지는 거죠. 하고 많은 그림자를 왜 이렇게 놓겠습니까? 그림자 영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터럭삼자를 써놓고 또 영향을 받는다까지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우위한 쪽에서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데서 생겨나는 글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게 수천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말 속에 우리말 속에도 남아 있다 그랬죠. 자, 저기 뭐야 평양에서 오건 평양은 좀 달라지겠네요. 어디로 갈까요? 저 개마고원에서 오건 어디 서울 올라가자. 부산 애들도 이제 보니까는 그 저기 뭐야 자존심 상해서 올라간다는 소리 잘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 시골에서도 전부 다 서울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지방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지방이 뭐 낮은 지역입니까? 저 지리산이 낮은 지역에 그래도 내려간다 이 표현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론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서 제일 뭐 높은 그러니까 지형적이 아니더라도 그죠 이런 문화적으로도 우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뭐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그래 다리가 아프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검시자. 주검시라고 하는 것
주검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서 하나만 쓰느냐면은, 어디에서 쓰냐면, 시체라고 쓸 때 있죠? 요거 외에는 거의 주검이라는 말 안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주검시라고는 하지만 원래는 집을 표현하는 겁니다. 집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옛날에 굴집 있죠? 굴집 개념은 집엄자를 쓴다 그랬죠?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어쨌든 요 집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굴집 형태잖아요. 그죠? 굴집이기 때문에 옛날 동굴에 요걸로도 같이 표현이 돼요. 그러면 초기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죽은 시신을 어디다 두었다? 저런 굴, 조그마한 굴 파서 아마 그 속에다 두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나머지 글자는 뭐냐면 집 개념으로 씁니다.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는 곳에 이를 짓자 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집옥자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쉬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뜻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처라고 할 때 옛날 옛고자, 오랜 옛날부터 그 속에서 그죠? 살던 곳이라라고 할 때 바로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자체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사람 주장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주장하다라는 뜻이라고 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동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신유를 쓰고 다 그러죠.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쓰는데 그 예전에 공자 이전 시절입니다. 공자 때도 조금 일부는 남아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면은 그 집, 제사라는 게 오늘날처럼 우리 막 핵가족 된다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죠. 원래 대가족 제도에서 그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 집안 가운데에서 누구냐 한 대략 7살짜리, 그죠? 7살짜리 가운데서 애 하나를 선발을 해서 돌아가신 분의 옷을 입히고 제상 앞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그 신이 이렇게 깃들인다라고 하는 건데 실은 나중에 보니까 애한테 못할 짓이죠. 어쨌든 그걸 시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는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그죠? 아무리 뭐 훈련시킨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는 제도인데 어쨌든 그 모든 제사의 주관자, 그죠? 주관자가 되는 아이다라고 해서 시동 개념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쌍날철자, 쌍날철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도 이전에 다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싹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싹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그 씨앗에서 나온 싹의 모양이었었죠? 처음에는 갑 해가지고 탁 해서 갑탁해서 이만큼 뿌리가 정말 요만큼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게 무겁고 땅도 덥고 뭐 무겁고 하니까 이렇게 몸을 삐틀면서 지금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그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처음 분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힘이 이제 세지면 어떻게 돼요? 흙 옆으로 탁 치우고 나온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죠?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쌍날철이에요. 이제 비로소 우리한테 정확하게 싹이 보인 거죠. 얘는 이 싹과 이 싹 차이는 어떤 싹이에요? 얘는 그냥 그 싹 자체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씨앗에서 이제 막 트위스트 춤추면서 나오는 그 자체의 모습이 되고 이거는 땅과 더불어서 이제 땅 바깥으로 쭉 뻗어나온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쌍날철자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자, 많다라고 하는 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싹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한 무대기로 나죠. 그냥 주변에 그냥 싹 하나가 어디서만 딱딱 나오고 우리가 별도의 씨앗 하나 심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수수 나오는 거니까 두 개를 모아놓으면은 비로소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풀초자예요. 이게 풀초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풀초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이렇게 써놓고 초두 그러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초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초두가 되느냐면은 자, 이 풀초자가 글자에 자 만자를 보시면 글자의 머리 위로 가 있죠. 우리가 부수에서 요 위에 가는 거를 머리라고 간머리라고 하거나 또는 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간머리 머리 두라고 하는 것을 그 머리랑 한자로 쓰면 머리 두가 되는 거니까 아까 간머리라고도 하거나 또는 풀 같은 경우는 초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글자가 이게 풀초자의 머리가 아니라 모든 글자의 머리에 들어간다. 이 글자는, 이거는 풀초가 되고, 자, 이것도 풀초, 이것도 풀초예요. 이 풀초하고 이 풀초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그냥 땅 위에 무수히 나온 모습을 그냥 그린 것이 되고, 이른 봄에, 이를 조자죠. 이른 봄에 이제 나온 그 싹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계절적인 의미까지를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싹터 나온 모든 초목의 싹이죠. 그렇죠? 모든 초목의 싹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풀초 그랬는데 또 저것만 있느냐? 이 풀이 4개가 이렇게 있으면 무슨 글자가 되겠어요? 아이고 많아라. 우거질 망자입니다. 근데 요 글자로만 따로 쓰지 않고 보통 우거질 망자를 어떻게 쓰느냐? 초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밑에도 그냥 이렇게 쓰죠. 풀이 막 우거져 있으면 그 속에 짐승이 뛰어다녀도 안 보이죠.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개견자를 탁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우거질 망자로 이렇게 씁니다. 얘네 글자 못 외울 일도 없죠. 네, 노력만 조금 기울이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매산이라 그랬는데요. 자, 매산자. 산 그랬습니다. 산. 산은 어떤 건 봉우리가 하나도 있고 2개도 있고 무수히 계속 이어져 있는 건데 왜 셋을 썼느냐? 기본적으로 천지인 삼재의 개념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뜻입니다. 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가 내천자의 원글자입니다. 그죠? 내천자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법칙입니다. 그죠? 냇물 개념이 되고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뭐가 있으면은 큰 바위가 있거나 산이 있으면 이렇게 휘돌아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자, 천천히 걸을 쇠자를 써는 쉬엄쉬엄 갈 착자를 쓰면 이게 돌 순자가 되는 거죠. 마치 물이 돌아서 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장인공자. 장인공자는 자, 장인공자까지 몽기자, 장인공 몽개. 장인이다라고 하는 것, 장인이는 어느 일정 분야에서 그죠? 여러 가지 그 재능이나 기술이 다 합쳐가지고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으뜸이 되는 사람인데 오늘날 장인 그러면 주로 기술자에 국한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나라 때나 우리의 서경에 나오는 건 백공이라 그러면은 모든 관료를 다 백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관료가 됐건 기술자가 됐건 뭐예요? 천지자인의 이치를 관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위 글자가 이렇게 되면 자, 위로는 하늘이죠. 상이죠. 그래서 위로는 이 글자를 그대로 그 글자로 풀이해 보면 상통, 위로는 뭐하고 통해야 된다? 천문에 통해야 되고 상통 천문하고 밑에는 뭐예요? 하달지리. 그 가운 다시 말해서 이 위는 상이 되는 거죠. 아래가 되는 거죠. 저 위로는 뭐냐면 천문이 있고 아래로는 지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뚫을 곤자가 되는 거죠. 뚫는다라고 하는 건 이치상으로는 뭐 한다? 통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그대로 보면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는 사람 이래야만이 명실공히 뭐예요? 장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그릇을 굽는 도공이라 하더라도 바로 뭐냐면 불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흙과 나무와 저런 날씨 등등에 대해서 두루 잘 알지 못하면은 같은 똑같이 그릇을 구웠는데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못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두루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우리가 장인이 된다.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숨에 어느 날 이렇게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죠? 깨닫는 그 느낌 없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쓰이는 것이 바로 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기자까지 할까요? 몸기자까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몸기자는
최종적으로 다시 천간 지지에서 지지도 알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공부했던 우리가 하도수 있죠? 하도 10수의 이치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 어떻게 한다? 자, 동영상이 앞에 쭉 그 설명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셔요.